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74세의 박말순입니다. 며느리가 제게 요양원 가라고 말한 바로 그날, 저는 전 재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들도 딸도 모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죠. 자신들의 치부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유산을 주겠다고요. 결국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었고, 자식들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유기견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살고 있어요. 과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욱신거려도 부엌으로 향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김치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박대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곁들여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48이 된 아들이지만 제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김세라는 달랐습니다. 45의 그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나타났죠. 겉으로 보기엔 참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더니 김세란이 한마디 던졌어요. 요즘 짠 게 안 좋대요,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찌개가 짜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아들 대현이는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내 눈치만 살피더군요.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겨우 한 공기를 비웠어요. 김세라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일어섰죠. 출근 준비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대현이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 게요. 젊었을 땐 당당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가르치고 집안을 이끌어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더라고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희미해졌어요. 특히 이 집으로 들어온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집을 지키며 소소하게 살았죠. 그런데 대현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세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김세란이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제가 죽으면 그 집이 자동으로 대현이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며느리의 계산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요.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김세라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 친정 위주로만 돌아가는 명절, 제 의견은 무시하는 태도. 모든 게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4번째 생일이었어요. 사실 생일이 뭐 대수겠어요. 이 나이에 케이크나 선물 같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한 끼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대현이와 김세라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죠. 아침밥도 준비되지 않았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저녁이 됐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기다렸죠. 대현이와 김세란이 돌아오면 뭔가 준비해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만 켰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 거 알고 있냐고요. 대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늦게라도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김세라는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시간들. 밤낮 없이 일하며 학비를 벌었던 날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는 건 뭔가요? 생일도 잊어버리는 아들과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며느리.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한테 돌려주는 건가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현이와 김세란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살짝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설엔 처가에만 가요. 김세란의 목소리였어요. 대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이어지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알아보시고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버리겠다는 건가요? 대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동의한 거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과 펜을 꺼냈죠.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니, 유언장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정리하는 편지에 가까웠죠. 내가 끝내 누군지 보여줄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느끼는 깊은 배신감.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먼저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제가 모아둔 돈이 꽤 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대현이와 김세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집이요. 며칠 동안 저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나이 든 할머니가 부동산에 가니까 직원들이 신기해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또박또박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집을 팔겠다고요. 부동산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결국 제 의사를 존중해줬어요. 집을 내놓자 빠르게 매물이 나갔습니다. 위치가 좋았거든요. 서울 변두리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죠. 며칠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저는 그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위험하지 않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이미 생각해뒀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현이와 김세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방에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죠. 둘째 아들 박상우에게도 생각이 미쳤습니다. 46의 상우는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힘들다며 돈만 달라고 했죠.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었어요. 막내딸 박지우는 44이었습니다. 셋 중에 그나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어요. 몇 년 전엔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요. 알고도 참았죠. 딸이니까요. 세 자식 모두 한심했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희생만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해 보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결심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자식들이 저를 무시한다면 저도 그들에게 당당할 권리가 있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완성돼 있었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됐죠. 김세란과 대현이는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곧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집이 팔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평생 모은 것 치곤 참 초라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통장이었죠. 집을 판 돈이 들어있는 그 통장이요. 저는 가방에 모든 걸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이 방에서 지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한 공간이었죠.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였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대현이에게 남길 편지였어요.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요. 집은 이미 팔았다. 너희들한테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뒀죠. 대현이와 김세란이 돌아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제 마음은 떠나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죠. 저는 이미 정해둔 곳을 말했어요. 친구 집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미리 양해를 구했죠.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 거리는 제 것이 아니었죠. 저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현이었어요. 아마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받나 봐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그냥 무음으로 설정했어요.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고 싶다고만 했죠. 친구는 알았다며 방을 내줬어요.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걱정도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자신만 생각하며 잤죠. 이렇게 편한 잠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현이, 상우, 지우. 세 자식 모두 전화를 했더군요.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죠. 걱정이라고요. 정말 걱정해서 전화한 걸까요? 아니면 집이 팔렸다는 사실에 당황해서 전화한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저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걱정 마. 잘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이 알아야 할 건 제가 무사하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계획을 실행해 옮길 시간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거였어요. 인터넷을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죠. 제게 필요한 건 법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줬죠. 저는 제가 하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건을 제시하겠다고요. 그 조건을 완수하면 유산을 나눠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조건이란 게 보통 조건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요. 제 재산을 제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제 자유라고요.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죠. 명예훼손 같은 문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생각해둔 부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죠.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요. 변호사는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거기엔 제 뜻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세 자식에게 각각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완수하면 재산을 3등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정이었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통보할 차례였죠. 저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각각의 자식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거기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죠. 대현이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몰래 병원 수술비를 빼돌린 사실을 자백하는 영상을 찍어라. 그걸 유튜브에 올려라. 상우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전부 날린 통장 내역을 공개해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라. 지우에게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물건을 훔친 사실을 직접 유튜브에 올려라. 잔인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한테 한 일은 더 잔인했습니다. 제 마음을 짓밟고 제 인생을 무시하고 제 재산만 노렸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며칠 뒤면 자식들에게 도착할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아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화도 낼 거고요. 하지만 결국엔 고민하게 될 겁니다. 돈 때문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엔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대현이는 빚이 있었고 상우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지우는 늘 돈이 부족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현이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구나. 내 재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현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창피하다고요. 지금 그게 걱정인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그래, 창피한 게 걱정이구나.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은 창피하지 않았니? 생일도 잊어버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건 창피하지 않았어. 대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우도 전화했습니다. 얘는 더 노골적이더군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짜 그런 거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진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신 유산은 포기해야겠지만. 그러자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협박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야말로 평생 나한테서 돈만 뜯어갔으면서 무슨 소리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효도한 적 있니? 명절에 얼굴이나 비춘 적 있어.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지우는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간 거 기억 안 나니? 내 도장 훔쳐간 거 잊었어. 지우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들켰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변명처럼 들렸어요. 급한 일이면 당당하게 말하고 빌렸어야지. 왜 몰래 가져갔니? 그게 도둑질 아니면 뭐니? 지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딸이 우니까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저도 이제 강해져야 했어요. 울어봤자 소용없다. 조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뒤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끝을 봐야 했죠.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모습들이요. 대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상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던 날, 지우가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였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약속 지키셔야 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걸 담고 있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속한다. 조건만 지키면 유산은 주마. 상우도 연락했습니다. 통화는 거부하고 문자만 보냈더군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역시나 돈 앞에선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지우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더니 결국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없다. 이것 아니면 너희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세 자식 모두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건 필요한 일이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어요.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복수하는 할매. 채널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프로필 사진은 제 뒷모습으로 설정했어요. 얼굴이 나오면 안 됐으니까요. 채널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들려주는 자식 교육 이야기. 과연 자식들은 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목소리만 녹음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말순입니다. 오늘부터 제 자식들의 참회 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려고요. 첫 번째 주자는 제 큰아들입니다. 그가 어떤 영상을 올릴지 기대해 주세요. 영상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떨렸어요. 이게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뒤 대현이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영상 속 대현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대현입니다. 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했죠. 어머니는 제게 그 돈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전부 병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절반만 냈고 나머지는 제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병원비가 전부 처리됐다고 거짓말했죠.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현이가 그때 돈을 빼돌린 걸요. 병원에서 나온 영수증 금액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설마 했죠.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 1000, 만. 순식간이었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진짜 최악이네요. 어머니 수술비를 빼돌리다니. 이런 아들은 자격 없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제 아들의 치부가 이렇게 세상에 공개되다니. 하지만 이건 대현이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우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상우는 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죠. 저는 박상우입니다. 어머니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5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께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돈을 사업에 쓰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올인했죠. 한탕하려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전부 날렸어요. 어머니께 갚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푼도 갚지 못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죠. 상우가 사업한다고 해서 믿고 준 돈이었는데 주식으로 날렸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상우의 영상도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댓글은 더 강렬했어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어머니 돈으로 주식하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자식은 상속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가 키운 자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만 밝히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마지막으로 지우의 차례였습니다. 지우는 며칠을 더 끌더니 결국 영상을 올렸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박지우입니다. 엄마께 용서를 구합니다. 3년 전 엄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갔습니다. 엄마 도장을 훔쳐서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죠. 엄마 몰래 가져간 건 도둑질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울먹이며 영상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막내딸이었죠. 제일 아끼던 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제 돈을 훔쳐갔다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고 보니 더 아팠습니다. 제 자식의 영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어요. 영상 조회수는 합쳐서 100만을 넘어섰죠.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용감하세요. 자식들 제대로 혼내주세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 자식들을 망신 주는 게 제가 바랐던 걸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대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대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죠. 영상 다 올렸잖아요. 이제 유산 주시는 거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지만 대현아, 너 정말 반성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한 거니? 대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영상을 올린 거였죠. 상우와 지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진심 어린 사과였는데,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길 바랐는데,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봐요. 저는 대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약속대로 유산은 나눠주마.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대현이가 급하게 물었어요. 뭔데요? 또 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직접 만나러 와라. 셋, 다 같이.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사과해라. 그러면 진짜 끝내주마. 대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간 되냐고 물었죠. 저는 된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들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유산을 줄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줄 겁니다. 친구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식들을 만났을 때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어요. 저는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요. 자식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장소였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세 자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대현이, 상우, 지우.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영상 때문에 고생했나 봐요. 저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제가 낳고 키운 자식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대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상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진심일까? 정말 뉘우치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 분할 계약서였어요. 변호사가 작성해 준 거였죠. 새 자식의 눈이 서류에 쏠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유산을 나눠주마. 하지만 내 방식대로다. 새 자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은 총 10억입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화한 돈이죠. 이걸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라. 새 자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다. 이 돈은 너희가 쓰는 게 아니다. 새 자식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가 각자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대현이는 병원 수술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상우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지우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쓰는 조건으로 준다. 새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대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돈을 자기 잘못을 감추는 데 썼어. 이제는 남을 돕는 데 써라. 그게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는 길이다. 상우가 항의했습니다. 그럼 저희한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한텐 아무것도 안 남는다. 당연하지 않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진짜 어른이다. 새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줬어요. 서명해라. 안 하면 유산은 전부 다른 곳에 기부한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새 자식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을 들었어요. 하나둘씩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씁쓸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돈 때문이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도 연락 안 할 거다. 대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부로 인연을 끊는다. 제 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후련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였죠. 카페를 나선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는다고 선언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친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식들과 만났고 조건대로 유산을 나눠줬고 인연을 끊었다고요.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인연을 끊은 거냐고, 후회는 없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친구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뭐 할 거냐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행이라도 갈까 봐.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자식들 뒷바라지, 집안일, 남 눈치 보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해 줬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다. 바다가 보고 싶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쉬고 싶었어요. 친구는 좋은 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동해안 작은 마을이었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로 가기로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싸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산에서 바다로.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죠. 마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집들도 띄엄띄엄 있었어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친절하게 맞아주시더군요. 혼자 오셨냐고 물으셨죠. 네, 혼자예요. 조용히 좀 쉬려고요. 주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편히 쉬시라고 하시더군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한동안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라도요. 돈은 충분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산책을 하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시간을 보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은 마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고 계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셨을까요?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셨죠. 할머니는 정겨웠습니다. 제가 혼자 오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밥 잘 드시라고, 반찬 더 드시라고 챙겨주셨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왜 혼자 계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좀 쉬러 왔다고요. 자식들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 안 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서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만 받을 때도 많았죠. 할머니와 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매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제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야기. 저는 귀 기울여 들었죠. 할머니의 삶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볼까 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게 맞아요.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해변을 걷다가 한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작고 더러운 강아지였어요. 털이 엉망이고 말라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죠. 유기견인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제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떠돌고 있다니. 저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가볍더군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죠. 강아지를 데리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분께 양해를 구했어요. 강아지를 키워도 되냐고요. 주인분은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잘 돌봐주시라고 하셨죠. 저는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강아지를 씻겼어요. 따뜻한 물에 천천히 목욕을 시켰죠.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강아지는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곧 편안해 하더군요. 목욕을 시키고 나니 강아지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흰색 털이 드러났어요. 귀여웠죠. 저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복수.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복수를 한 것처럼 이 강아지도 세상에 버려진 서름을 갚으라는 의미였죠. 복수는 금방 저한테 익숙해졌습니다.
제 곁에 붙어 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밥을 주면 맛있게 먹었고 산책을 가면 신나게 뛰어다녔죠. 저는 복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복수와 함께하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편했죠. 복수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어 줬습니다. 제가 슬플 때 다가와 손을 핥아줬고, 제가 웃을 때 같이 꼬리를 흔들어 줬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가니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할매라는 채널인데요. 74세 할머니가 자식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뉴스에서 제 채널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일부가 방송에 나왔죠. 대현이의 자백 영상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공감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아세요? 요즘 엄청 유명하대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자식한테 당한 거 이렇게 공개하다니.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바로 그 할머니라는 걸 말할 수는 없었죠. 펜션으로 돌아와서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대부분 자식들한테서 온 거였죠. 하지만 몇몇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했어요. 방송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복수하는 할매 채널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인터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죠. 제 채널을 확인해 봤습니다. 구독자가 20만을 넘었더군요. 영상 조회수는 합쳐서 500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읽어봤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자식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오르십니다. 대부분 저를 응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를 공개하는 건 좀. 이런 댓글들도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었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복수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물러갔다 했죠.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갔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되는 거죠. 며칠 뒤 또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다뤄졌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의견을 내놓았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세대 갈등과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사회학자는 다르게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세대 간 자산 이전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죠. 변호사도 나와서 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재산 처분은 본인의 자유이며 조건부 상속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문가들은 뭐든 분석하고 해석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 대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대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저희 망신당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현이가 소리쳤어요. 채널 내리세요. 영상 삭제하시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대현이는 한참 숨을 몰아쉬더니 말했습니다. 제발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어요. 대현아, 넌 진짜 뭘 잘못했는지 아니? 대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넌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네, 잘못이 뭔지. 그냥 망신당한 게 억울한 거지.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 대현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상우와 지우한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을 내려달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그들은 제 부탁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닷가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복수와 함께 산책하고 할머니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어느 날 펜션 주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누가 저를 찾아와요. 주인분은 잘 모르겠다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셨죠. 저는 복수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자는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말순님이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PD였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복수하는 할매의 채널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뷰는 안 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PD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구경거리일 뿐일까요? PD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할머니를 보며 용기를 얻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죠. 단, 조건이 있어요. PD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가요. 목소리만 나가는 걸로 해주세요.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며칠 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PD와 스태프 몇 명이 펜션에 왔어요.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더군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PD가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일상 대화처럼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는 제 뒷모습만 잡았어요. 바다를 배경으로요. PD가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결국 받은 건 무시와 배신뿐이었죠.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PD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요.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다른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PD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먼저예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PD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좋은 방송 만들겠다고 했죠. 며칠 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제 뒷모습과 목소리가 나왔죠.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아름답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저는 그중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돌아봤어요.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저도 제 길을 갈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만 나왔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챘더군요. 할머니 식당에 가니 주인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그 방송에 나온 분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대단하세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원한다고 잘하셨다고 말해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조용한 일상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복수하는 할매를 메인으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예능이라니 제 이야기가 오락거리가 되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PD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가족 관계를 진지하게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촬영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복수도 함께 데려갔죠. 방송국은 컸습니다.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에 다른 출연자들도 있었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모두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아들이 도박으로 집을 날렸다고 하셨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딸이 사기를 당해 빚을 떠안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하셨죠. 모두 힘든 사연들이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복수하는 할매로 유명해진 박말순 님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졌죠.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낯설어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식들과는 여전히 연락 안 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연락 안 해요. 제가 먼저 끊었으니까요. 사회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대답을 곱씹는 것 같았어요. 다른 출연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려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왜 계속 기다리세요? 아들이 할머니를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자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망가질 뿐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할머니, 인생을 사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이 있어요.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강렬했나 봐요.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아요. 진짜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 말에 다른 출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촬영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죠.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조용히 살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요. 그게 제 꿈이에요. 사회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다른 출연자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어요. 말수님,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김세란이었습니다. 며느리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세란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방송 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김세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되돌릴 순 없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김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며칠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엄청났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복수하는 할매가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제 채널 구독자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십만 개가 달렸어요. 저는 그중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엄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았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먼저예요. 감동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다니.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용서하고 이해해야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런 댓글들도 이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출판사였어요. 책을 내자는 거였죠. 제 이야기를 책으로 엮자고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방송보다는 책이 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열정적이더군요. 할머니 이야기가 꼭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자식들 이름도 가명을 쓰자고요. 편집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책 작업이 시작됐어요. 편집자가 매주 펜션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육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편집자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원고가 완성됐어요. 편집자가 인쇄된 원고를 가져왔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제 인생이 활자로 박혀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뭉클했죠. 책 제목은 나를 위한 복수였습니다. 편집자가 지은 거였어요.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딱 맞는 제목이네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서점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죠.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고 서평을 남겼습니다. 제 인생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비판했어요. 모두 의미 있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출판사를 통해 전달된 거였죠.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책을 읽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복수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 자식들과 완전히 인연을 끄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거든요. 자식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막내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니?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만나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지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며칠 뒤 지우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였어요. 지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죠.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방송 보고 창피하다고. 제 잘못이에요. 엄마 돈 훔친 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남편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지우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희 관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한참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관계를 되돌릴 순 없어.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왜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은 알아. 하지만 너무 많이 다쳤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물 수가 없어.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혼했으면 다시 시작해. 내 힘으로.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우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복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복수를 안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요. 자식들과의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제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제 얼굴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먼저입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죠. 카페를 나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며칠 뒤 저는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요. 이사한 첫날 밤, 바닷가를 걷다가 떨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녀석이었죠. 저처럼요. 저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이름을 복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세상에 복수하며 살자고요. 복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낮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녁엔 노을을 바라봤어요. 단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었죠. 제 유튜브 채널은 폭발했습니다. 구독자 50만, 조회수 500만.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제 얼굴은 안 나갔죠. 목소리와 뒷모습만요.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어요. 복수하는 할매가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책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인쇄로 받은 돈은 전부 기부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세 자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짧게 적혀 있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어요. 가끔 보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집 앞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꽃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렸죠.
며칠 뒤 작은 싹이 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자라나고 있구나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식당 주인, 이웃 할아버지, 봉사활동 친구들. 모두 제 새로운 가족이 됐죠. 혈육보다 더 따뜻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집 앞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복수것도 함께요. 막걸리를 따라 한 잔 마셨죠.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었어요. 며느리 김세란이 전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울더군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관계는 끝이야. 막내딸 지우도 만나자고 했죠. 한 번만 만났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방송 때문이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 지우는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닷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복수와 산책하고 꽃을 가꾸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냅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복수하는 할매 1년 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요. 뿌듯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후회 없어요. 자식들과 인연을 끄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죠.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아요. 저녁 노을을 보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복수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보듯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긴 사람의 미소였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식 때문에 힘드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먼저예요. 저도 74세에 시작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지금 저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복수와 함께 고기를 구우며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어요. 자식들은 망신당했고 저는 자유를 얻었죠. 누가 진짜 이긴 걸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남은 사람만이 웃어요. 그리고 지금 웃고 있는 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